이번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대만 대표단이 한국을 향해 유난스러운 신경전을 벌였다는 소문이 외교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군함 고기잡이 배 수준이지. 30년 전 대만 해군이 내뱉은 한마디. 의전 동선부터 기술 및 AI 의제까지 단순한 절차에도 대만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대만이 뭔가 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한 채 30년 동안 발전을 멈춰버린 대만 해군과 같은 기간 구축함을 직접 개발하며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한국의 극명한 차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에이펙에서 터진 이 신경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30년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 웨이신입니다. 대만 국방기술연구원 해군체계 분석부에서 박사로 일하고 있죠. 1992년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오후 2시 정각 국방부 브리핑룸에 한국 해군 기술진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서류 뭉치는 약 200페이지 정도 되어 보였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들려온 건 어색한 한국어 인사였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간 낭비구나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업이야 그럭저럭하지만 군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죠. 특히 해군 전투체계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선진국만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확신했어요.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는 한국이 자랑한다는 울산급 호위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작고 투박해 보였죠. 옆에 앉은 예청통 해군 부사령관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국 군함은 고기잡이 배 수준이라고 말이에요. 대만 해군이 탈 급이 아니라고 했죠.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조립국일 뿐이니까요. 한국기술진의 대표격인 박성민이라는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긴장했겠죠. 대만 같은 선진 해군 국가 앞에서 말이에요. 박성민은 KDX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개발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구축함을 독자 개발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구축함은 해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레이더, 전투체계, 추진체계, 무장체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해요. 이건 수십 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예청통 부사령관이 손을 들어 박성민의 설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대만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요.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도 그때 한마디 보탰어요. 한국은 조립 기술은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없다고 말했죠. 프랑스나 미국의 기술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군함 기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성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서류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예청통 부사령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대만 해군과 동급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타이베이 항구가 보였어요. 정박해 있는 대만 해군의 녹스급 호위함들이 당당해 보였죠. 미국에서 들여온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한국의 어설픈 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한국 기술진들의 당황한 표정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특히 박성민의 표정이요. 그는 마지막에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자존심 상한 기술자의 허세 정도로 여겼어요. 그 시절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만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해군 기술 보유국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조선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군사기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니까요. 연구실 책상에는 프랑스 라파예트급 호위함의 브로셔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럽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함이었어요. 대만이 도입을 검토 중인 함정이기도 했죠. 그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사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함 기술이라고요. 한국의 울산급 같은 투박한 함정과는 비교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라파예트급은 프랑스 해군의 수십 년 노하우가 집약된 걸작이었으니까요. 스텔스 기술, 최신 레이더, 유럽산 미사일 체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국 기술진을 만났는데 실망스러웠다고요.
아직 한참 멀었다고 했죠. 대만이 선택해야 할 파트너는 확실히 프랑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10년이 지나도 대만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욕적인 하루가 30년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박성민과 그 동료들이 그 굴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더욱이 그들이 품고 간 분노가 어떤 에너지로 변할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박성민은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다고 해요. 언젠가 반드시 뒤집겠다고 적었다더군요. 저는 그때 그것을 단순한 기술자의 자존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예언이었어요. 그 시절 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만의 기술 수준을 과신했고 한국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만이 진짜라고 믿었죠. 아시아 국가끼리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30년 후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 봄, 대만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은 연일 바쁘게 돌아갔죠. 저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프랑스 라파예트급 말이죠. 3월 15일 오전, 파리에서 온 프랑스 대표단이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장피에르 드몽이라는 4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톰슨 CSF 해군사업부 아시아 총괄이었죠. 그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드몽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라파예트급의 3D 모델링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유선형의 스텔스 선체, 최첨단 레이더 마스트, 세련된 상부 구조물까지 모든 것이 미래형이었죠. 2년 전 본 한국의 투박한 울산급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드몽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라파예트급은 프랑스 해군의 20년 연구개발 성과라고 했죠. 스텔스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적용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반사 면적이 기존 호위함 대비 90% 감소한다는 수치를 제시했을 때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예청통 부사령관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드몽에게 질문했어요. 대만 해군의 특수한 작전 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드몽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했죠. 대만 해협의 독특한 해양 환경을 고려한 특별 사양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만 해군이 찾던 답이라고요. 한국 같은 신생 조선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프랑스는 이미 라파예트급을 자국 해군에 실전 배치했고 성능도 검증되었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KDX는 아직 도면상에만 존재하는 계획이었죠. 드몽이 무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 더욱 감탄했습니다. 액조세 대함미사일, 크로탈 함대 공미사일, 오토멜라라 76mm 한 포까지 모두 유럽에 검증된 무기체계였어요. 이런 무장 패키지를 통째로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무장을 자체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회의 후반부에서 드몽은 더욱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대만이 일정 수량을 구매하면 조선소에서 현지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죠. 이는 대만 조선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손을 들고 발언했어요. 한국 제안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 방안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말했죠. 한국과 비교 자체가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청통 부사령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라파예트급의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했죠. 스텔스 기술 하나만으로도 한국보다 1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당시 한국은 스텔스 함정 기술이 전무했으니까요. 드몽은 우리의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는 대만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고요. 아시아에서 프랑스 해군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최적의 상대라고 했죠. 이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올라갔어요. 그 주 금요일, 대만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호위함으로 프랑스 라파예트급 6척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계약 규모는 약 26억 달러였죠.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군 장비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대만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중앙일보는 일면 톱으로 대만 해군, 세계 최첨단 스텔스 함정 도입이라는 제목을 뽑았죠. 자유시보도 프랑스 선택, 한국 제치고 유럽 최신 기술 확보라는 기사를 냈어요.
모든 언론이 이번 선택을 극찬했습니다. 저도 그 주말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한국 방안을 배제한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대만은 유럽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한국은 여전히 조립국 수준이라고 했죠.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중국이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었죠. 베이징은 파리의 경제적 보복까지 암시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제동을 걸겠다고 위협했어요. 3월 말 드몽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텔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의외로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혹시 계약 진행에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중국의 압박이 예상보다 심하다고 하더군요. 프랑스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걱정 말라고 했어요. 계약은 이미 체결된 상태이고 프랑스는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어요. 4월 초 계약 체결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해군 참모총장까지 모든 고위 인사가 참석했어요. 드몽도 파리 본사 임원들과 함께 왔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만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한국 같은 미숙한 기술 대신 검증된 프랑스 기술을 택한 것이 탁월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죠. 앞으로 10년 후면 대만 해군은 아시아 최강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였죠. 중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프랑스 내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그 모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계약식이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대만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적었어요. 프랑스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얻었고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죠.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계약서 속에 숨어있던 함정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그 모든 모욕을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2년 전 쫓겨난 박성민과 그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오만함은 여전했어요. 대만이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역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라파예트급 도입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함정의 건조가 프랑스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대만 해군이 세계 최첨단 함대를 보유하게 될 거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경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방부 정보국의 한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지금 당장 극비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어요. 라파예트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국정원 지하 3층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청통 부사령관도 보였고 국방부 차관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터진 것 같았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어요. 정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파예트급 관련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다고 했어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기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중국 스파이가 아니라 대만 내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라파예트급의 실제 성능과 계약 내용에 대한 진실이 담긴 자료였죠. 정보국장이 그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총 3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읽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텔스 성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 90% 감소라던 드몽의 설명은 완전한 과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것도 특정 각도에서만 말이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약속된 무장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이 미제공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액조세 대한미사일의 최신 버전 대신 구형 모델이 제공되고 있었죠. 크로탈 함대 공미사일도 성능이 대폭 축소된 수출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문서를 더 읽어보니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베이징이 프랑스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자 파리는 대만 수출 사양을 대폭 축소한 것이었죠.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의 절반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A사 레이더 대신 20년 전 기술인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되고 있었죠. 전투 체계도 프랑스 해군용과는 완전히 다른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이런 사양으로는 현대전에서 해상 표적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예청통 부사령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정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복수의 내부 소식통이 확인해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측도 이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니요. 세계 최첨단 스텔스 함정이라던 라파예트급이 사실은 껍데기뿐인 함정이었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프랑스가 처음부터 이를 계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 문서들을 살펴보니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계약 과정에서 막대한 로비 자금이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일부 대만 관료들이 프랑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6억 달러 계약의 상당 부분이 로비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 심각한 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해군 장교 한 명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이 모든 게 라파예트 계약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던 최첨단 함정의 실체라니요. 한국의 투박한 울산급을 비웃으면서 선택한 라파예트급이 사실은 해상에서 떠다니는 관짝이었던 거예요. 실전에서는 적의 첫 공격에도 버티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만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앙일보는 라파예트 사기극,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뽑았죠. 자유시보도 26억 달러 먹튀, 프랑스의 배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사회 전체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라파예트 도입을 추진한 모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문위원으로 프랑스 선택을 강력히 지지했으니까요. 12월 초 대만 국방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라파예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위원회는 단순히 스캔들 조사뿐만 아니라 대만 해군의 무기 도입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며칠 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위원회의 핵심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프로젝트를 조사한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하지만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에 수락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사무실은 국방부 별관 4층에 마련되었어요. 저를 포함해 총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죠. 해군 출신, 기술자, 국제정치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방대했어요. 라파예트 계약뿐만 아니라 대만 해군의 미래 발전 방향까지 제시해야 했거든요.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국의 해군 발전 모델을 철저히 분석해보자고 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KDX 프로젝트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요. 지난 3년간의 오만과 착각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죠. 이제부터는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조사위원회 업무 중에 접하게 될 한국 KDX 개발 문서가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말이에요. 더욱이 그 문서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라파예트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저희의 임무 범위도 확대되었어요. 단순히 스캔들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대만 해군의 무기 도입 체계 전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죠.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운 해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사무실은 연일 바쁘게 돌아갔어요. 각국의 해군 발전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기 도입 정책, 싱가포르 해군의 현대화 프로그램, 호주의 안자급 호위함 개발사까지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게 할당된 임무는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그 굴욕적인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위원장이 강조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한국 대사관을 통해 KDX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측의 반응은 매우 협조적이었어요. 일주일 후 두꺼운 서류 뭉치가 도착했죠. 총 8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개발 보고서, 설계 도면, 시험 결과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들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보니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1980년대 말부터 2000년까지 약 12년간의 개발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KDX1 울산급 개발 실패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패 분석이라니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성공 사례를 자랑하는 법인데 한국은 실패를 공개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첫 국산 군함인 울산급은 사실 실패작이었던 거예요. 엔진 출력 부족, 전투체계 오류, 레이더 성능 미달까지 온갖 문제가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실패를 포기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았다는 점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 KDX2 관계토대왕급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울산급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추진체계 개선, 전투체계 완전 재설계, 레이더 성능 향상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이런 근성은 처음 봤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보니 한국 개발진의 집념이 느껴졌어요. 매주 야근 회의, 주말 기술 세미나, 해군과 기업체 합동 워크숍까지 정말 치열하게 일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패 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실패와 오류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 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7일 레이더 추적 실패. 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오류. 대책 코드 전면 제작성.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실패 사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해결책까지 상세히 기록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인력 투입 규모였습니다. KDX 프로젝트에는 해군 장교 120명, 민간 엔지니어 300명, 연구소 박사급 인력 80명이 투입되었어요. 이들이 10년 넘게 매일같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던 거죠. 대만과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산화율 변화 그래프를 보고 더욱 감탄했어요. 울산급은 20%, 관계토대왕급은 65%, 그리고 건조 중인 KDX3 세종대왕급은 85%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10년 만에 국산화율을 4배 이상 늘린 거였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해군과 기업의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해군산업체 기술협의체라는 조직이 있어서 매월 정기 회의를 했어요. 해군 장교들이 직접 조선소에 파견되어 개발진과 함께 일했죠. 실전 경험과 기술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의 기술 이해도도 놀라웠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죠. 우리가 쓸 무기는 우리가 만든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대만 해군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문서 중간에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5년 전 대만에서 모욕당했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는 이제 KDX3 개발팀 총괄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그의 인터뷰 기록이 있었는데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만에서 받은 모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을 만들어내겠다. 그것이 한국 해군의 꿈이자 우리 기술진의 사명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5년 전 그 절망적인 표정의 청년이 이제는 당당한 개발 책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KDX3 세종대왕급의 설계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7,000톤급 구축함이었어요.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5년 전 고기잡이 배라고 조롱당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최강급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개발 일정이었어요. 세종대왕급은 2008년 완성 예정이었죠. 불과 7년 후면 한국이 세계 정상급 해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컸어요. 한국은 외국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느껴졌죠. 반면 대만은 어땠나요? 프랑스 무기에 의존하다가 속임을 당했고 이제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기술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항상 외국 무기를 사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5년 전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였나 싶었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기술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대만은 완성품만 보려 했고 한국은 과정을 중시했던 겁니다.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예청통 부사령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5년 전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슬픈 현실은 대만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었어요. 라파에트 스캔들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개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죠. 예산 갈등, 당파 싸움, 중국의 압박까지 겹치면서 대만 해군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력 문제였어요. 기존 기술자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신규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죠. 조선업계도 침체되면서 기술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은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굴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제 누가 더 현명했는지 분명해졌다. 5년 전에 오만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조사위원회는 6개월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여전히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한국에게 배운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대만의 10년 공백이 시작되었어요. 개혁은 미뤄지고 기술 발전은 정체되었죠. 반면 한국은 계속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대만의 10년 공백이 흘러갔습니다.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혔고 개혁은 번번이 미뤄졌어요. 정치적 갈등만 반복되었죠. 그 사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가을이 되자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변화가 놀라웠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활기가 느껴졌어요. 이번 방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죠. 대만 국방부에서 파견된 소규모 시찰단의 일원으로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양국 해군 교류 증진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였죠. 10년 전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대만 내부에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첫날 일정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방문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회색 함정이었어요. 7,600톤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이었죠. KDX-3 일본함 세종대왕함이 당당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10년 전 문서로만 봤던 그 함정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었어요. 세종대왕급의 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높이 솟은 마스트에는 스파이원디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동급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이었죠. 함체 곳곳에 배치된 VLS 셀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28발의 각종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한국 해군 측 안내를 받으며 함정에 승함했습니다. CIC 전투정보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수십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최신 해상 전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투체계는 미국 해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CIC를 안내해준 이주환 중령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DCOM이라고 했어요. 미국 이지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 해군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했다고 하더군요. 레이더부터 화기관제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었죠. 더욱 놀라운 건 승조원들의 실력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함정 견학을 마친 후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에 위치한 이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 국가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군함 건조도기였습니다. 건조 중인 정조대왕급 호위함을 볼 수 있었어요. 차세대 스마트 호위함이라고 불리는 이 함정은 기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통합 마스트 시스템, 모듈형 설계, 자동화 기술까지 미래 해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설계를 담당한 장윤희 엔지니어가 직접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해군 공학 박사 출신이었어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기술진의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죠.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장윤희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실패가 쌓이면 기술이 됩니다. 조선소 사무동 복도 벽면에는 정말로 수백 장의 실패 기록이 붙어 있었어요. 설계 오류, 용접 결함, 시험 실패까지 모든 실패 사례가 공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해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20년 전 대만에서 무시당했던 기억이 저희 동력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990년대 그 모욕적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굴욕이 지금의 성과를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선소 견학 중에 홍상어 미사일 개발 현장도 볼 수 있었어요. 차세대 함대함 미사일 프로젝트였죠. 사거리 280km의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무기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다니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사일 개발팀 책임자는 40대 초반의 박성민이었습니다. 20년 전 대만에서 모욕당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이제는 한국 최고의 무기 개발자가 되어 있었죠. 그를 만나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박성민은 저를 알아보더군요. 하지만 원망스러운 표정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받은 자극이 지금의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저녁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한국 국방기술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연구소 로비에는 지난 30년간 개발한 무기들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DX 시리즈부터 각종 미사일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연구소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5위권의 국방기술 보유국이라고 했어요. 특히 해군 분야에서는 미국, 영국 다음 가는 수준이라고 자부하더군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할 만했어요. 그런데 대만은 어땠을까요? 그 10년 동안 대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파에트 스캔들 이후 대만 해군은 사실상 발전이 멈춰버렸어요. 새로운 함정 건조 계획도 없고 기술 개발도 중단되었죠. 정치적 갈등만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력 문제였습니다. 조사위원회 당시 함께 일했던 기술자 대부분이 은퇴했어요. 후속 세대는 제대로 양성되지 않았죠. 젊은 인재들은 IT나 반도체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에는 버거웠어요. 20년 전의 지식으로는 현재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웠죠.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때마다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훈련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당당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죠. 20년 전 저희가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 해군의 강자가 되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은 모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 반면 대만은 자존심에 갇혀 변화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싶었죠. 한국을 모델로 삼아 대만도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의 압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대만 내부의 자존심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여전히 대만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이런 인식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대만의 또 다른 1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은 계속 전진했고 대만은 제자리에 머물렀어요. 아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었죠.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회복 가능성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발전상을 목격하고 돌아온 후 대만의 현실은 더욱 참담해 보였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자주건조 프로젝트 기술 자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계획이었죠. 중국의 해상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8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이었어요. 드디어 대만도 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 방문 이후 제출한 보고서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첫 회의에 참석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린광후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만이 한국에게 배운다고. 그건 국가적 치욕이다. 그는 60대 후반의 베테랑 관료였는데 여전히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만은 일본 다음 가는 아시아 해군 강국이라는 착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수함 건조팀이 구성되었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기본 설계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였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고 질문했죠. 이 도면의 압력선체 설계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50대, 60대 선배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죠. 잠수함 압력선체 설계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거든요. 수심 200m 압력을 견뎌야 하는 구조물인데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외국 컨설팅 업체 리스트를 꺼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업체들이 줄지어 있었죠. 결국 외국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기술을 참고하면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린광우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죠. 한국 따위에게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6개월 후 잠수함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기술 부족도 문제였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대만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없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군함 건조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기반 시설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죠. 2016년 말, 저는 카오슝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때 대만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선만 수리하는 시설로 전락해 있었죠. 군함 건조독은 녹슬어 있었고 관련 장비들도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조선소 원로 기술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70대 후반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군함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젊은 기술자들은 모두 다른 업종으로 떠났죠. 그의 말이 뼈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업계 동향을 조사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이미 장보고 3 차세대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 대형 잠수함으로 AIP 추진체계까지 독자 개발했어요. 대만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 세척을 수출했고 필리핀과도 협상 중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잠수함을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었죠. 대만은 만들 수도 없는 걸 한국은 팔고 있었습니다. 2017년 봄 국방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중국 해군의 급속한 확장에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중국은 이미 055형 구축함을 실전 배치했고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어요. 회의에서 나온 대안들은 한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 함정을 들여오자는 의견, 일본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자체 개발 능력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30년 동안 기술을 키우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대만 대학교 조선공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한 거예요. 군함 설계의 기초 개념 신문제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30점도 안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상선 설계 전공이었고 군함 기술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대학 교육 과정에도 군함 관련 과목이 거의 없었죠. 인력 양성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2018년 여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해군 전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대만 해군의 10배 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052D형 구축함만 해도 20척이 넘었고 054A형 호위함은 50척을 돌파했어요. 반면 대만 해군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주력함인 성공급 호위함은 30년 된 구식이었어요. 라파예트급은 여전히 해상 표적 수준이었죠. 새로 건조된 함정은 전무했고 현대화 계획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초 제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임명된 거였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전투함을 도입해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부터 난항이었어요. 기술 요구 조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신 전투체계의 사양을 정의해야 하는데 아무도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어요. A사 레이더, VLS 체계, 전자전 장비까지 모든 게 생소했죠. 20년 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또다시 외국 컨설팅에 의존하기로 했어요. 미국 업체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요구조건서를 작성받았죠.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외주를 줘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해 말 저는 우연히 한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FFX-3 소식을 들었어요. 6,000톤급 대형 호위함으로 이지스급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이미 3세대 호위함을 설계하고 있는데 대만은 아직 1세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자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인력 공백이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고령 기술자들마저 은퇴하기 시작했죠. 40대, 50대 중간 세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30대 이하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벌써 50대 후반이 된 지금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개발하는 최신 기술을 이해하기 어려웠죠. 제가 아는 건 30년 전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30년 동안 기술을 잃었다. 라파에트 스캔들 이후 25년, 한국을 처음 무시한 지 30년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대만이 쌓아올린 건 자존심뿐이었죠. 한국은 그 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전했어요. 모욕을 기억하고 그것을 발전 동력으로 삼았죠. 반면 대만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져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 5대 해군 기술 보유국이 되었고 대만은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더 이상 같은 범주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술을 잃었다는 뼈아픈 깨달음 속에서도 현실은 저희에게 한치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시험대에 올려놓았어요. 바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잃어버린 사이 중국은 세계 2위의 해군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죠. 이제 대만 해협에는 긴장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 거예요. 매주 수십 척의 중국 군함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죠.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해군 전력 분석관으로서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분석하면 할수록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기술 개발을 멈춘 사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상황판에 표시된 중국 함대 규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055형 대형 구축함 8척, 052D형 구축함 25척, 054A형 호위함 40척이 동시에 작전 중이었어요. 이 정도면 대만 해군 전체보다 훨씬 강력한 전력이었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 암담한 건 대만 해군의 현실이었어요. 라파예트급 6척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이 없었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상 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공급 호위함들은 30년 된 구식이었고 새로운 함정은 단 한 척도 없었어요. 국방부 회의에서 해군 참모 총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해군과 72시간도 버티기 어렵다고 했어요. 방공 시스템은 취약하고 대함 미사일은 사거리가 부족했죠. 무엇보다 잠수함 전력이 전무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 때문이었죠. 베이징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결과였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프랑스도 미사일 판매를 중단했어요. 대만이 독자 개발 능력 없이 외국 무기에만 의존해온 결과였죠. 중국이 공급선을 차단하자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무렵 더욱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군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거예요. 항공모함 산둥함을 중심으로 30여 척의 함정이 참여했죠. 이는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해군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대응할 전력이 없었거든요. P3C 대잠 초계기로 감시는 했지만 실질적 저지 능력은 전무했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주최하는 행사였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경제회의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회의 의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첨단기술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요 안건으로 제시한 거였어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친환경 에너지, 첨단 소재까지 미래 기술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의제였죠. 한국이 이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만 외교부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의 의전 서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죠. 한국이 지칠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걸 못 견뎌 했습니다. 아직 한국이 우리보다 격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에이펙 회의에서 한국의 위상은 놀라웠어요. 미국, 일본, 독일 정상들이 모두 한국의 기술 제안에 관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이 제시한 K-테크 패키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K-테크 패키지란 조선, 원전, 배터리, 반도체, AI를 통합한 기술 수출 상품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제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포괄적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독일 정도뿐이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지켜봤어요. 한국이 기술 동반자로서 아시아 발전을 이끌겠다는 내용이었죠. 30년 전 대만에서 모욕당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를 리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 결과도 놀라웠어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원전 건설 협정을 체결했고 필리핀은 조선 기술 이전을 요청했죠. 베트남도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기술 허브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방산 분야였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노르웨이도 K21 장갑차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국이 대만의 종합 경쟁자가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조선은 이미 세계 1위였고 반도체도 최고 수준이었죠. 원전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에너지 강국으로도 부상했어요. AI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과 LG가 개발한 반도체 기반 AI 칩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서비스도 동남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죠. 한국이 기술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글로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죠.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술 패키지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에 몇 개 없었어요. 반면 대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반도체 파운드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조선, 원전, 방산, AI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었죠. 게다가 중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우위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술 외교력을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 가는 기술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중국을 앞서기도 했죠. 특히 해군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필리핀에 호위함 2척을 수출했고 태국과도 잠수함 협상을 진행 중이었어요. 아시아에서 해군 무기를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었죠. 대만은 만들 수도 없는 걸 한국은 팔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대만 국방부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국 군사기술 발전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격차는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참담했어요. 한국의 KF-21 전투기, 차세대 이지스함, 핵추진 잠수함 계획까지 모든 게 대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기술들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저희가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동아시아 기술의 중심이 되었어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 원전, AI,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었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개별 기술이 아니라 통합 패키지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원전을 수출할 때 조선 기술도 함께 제공하고 방산 수출 시 IT 기술도 포함시켰죠. 이런 종합적 접근은 다른 나라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만이 무시하던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 기술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30년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혁신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반면 대만은 과거에 안주하며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모든 현실을 목격한 후 저에게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대만 해군 발전사를 정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국방부에서 요청한 공식 문서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오만과 착각을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했거든요. 연구실에 홀로 앉아 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1992년 그 굴욕적인 첫 만남부터일까요? 아니면 라파에트 스캔들부터일까요? 결국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1992년 한국 해군 기술진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오만함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그동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예청통 부사령관이 한국 군함을 고기잡이 배라고 조롱했던 순간, 제가 한국은 조립국이라고 단정했던 그 오만함, 박성민의 절망적인 표정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싶었습니다. 라파에트 계약 과정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프랑스 기술에 대한 맹목적 신뢰, 중국 압박에 굴복한 프랑스의 배신, 그리고 26억 달러짜리 사기극까지 모든 걸 낱낱이 폭로했죠. 이 모든 게 대만의 자존심과 기술 개발 포기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기술할 때는 더욱 신중했어요. KDX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끈기와 혁신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의식,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가진 체계적 접근법까지 객관적으로 서술했죠.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실패 문화였습니다. 실패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조선소 벽면에 붙은 수백 장의 실패 기록이 그 증거였죠. 반면 대만은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는 대만의 기술 단절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라파에트 스캔들 이후 25년간 제대로 된 함정을 한 척도 건조하지 못했다는 사실, 기술자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현실, 그리고 후속 세대 양성에 실패한 구조적 문제까지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현재 해군력을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참담했어요. 한국의 세종대왕급 세척은 아시아 최강의 방공 구축함이었고, 정조대왕급은 미래형 스마트 함정이었죠. 반면 대만의 주력함들은 모두 30년 이상 된 구식이었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아팠던 부분은 인력 비교였습니다. 한국에는 박성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 개발자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30대, 40대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대만에는 저 같은 50대 이상의 고령 기술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쓸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만은 자존심 때문에 기술을 잃었다. 한국은 모욕을 기술로 바꿨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매일 발전했고 대만은 매일 퇴보했다. 이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기술력, 생산 능력, 인적 자원 모든 면에서 대만은 한국에 완전히 뒤처졌다. 더 어려운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게 졌다. 이 5글자를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키보드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은 써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부산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그 충격적인 견학 이후 처음이었죠.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졌는지 말이에요.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3척이나 정박해 있었어요. 위풍당당한 모습이 정말 압도적이었죠. 10년 전에도 놀랐지만 이제는 그 함정들이 실전 경험까지 쌓은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멀리 바라본 세종대왕함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7,600톤의 거대한 함체,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128발의 미사일을 탑재한 무시무시한 화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런 함정을 3척이나 보유한 나라가 바로 30년 전 저희가 무시했던 그 한국이었어요. 한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함정들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의 30년 노력의 결정체였어요. 박성민과 그 동료들이 대만에서 받은 모욕을 기억하며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였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성과였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무엇을 했을까요? 라파예트라는 허상의 소가 26억 달러를 날렸고 25년 동안 새 함정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기술자들은 늙어가고 후속 세대는 양성하지 못했죠. 자존심만 높아진 채 실력은 퇴보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세종대왕함 가까이 다가갔어요. 관광객들도 몇 명 보였지만 저는 다른 마음으로 그 함정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회한과 반성,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세종대왕함 앞에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경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내가 틀렸다. 그 순간 30년간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1992년의 프랑스 기술만 맹신했던 한국의 가능성을 부정했던 모든 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국에게 완전히 항복했다. 3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있다. 대만의 패배는 자만심과 안일함의 결과였다. 한국의 승리는 끈기와 도전 정신의 결과였다. 이제 누가 옳았는지 분명해졌다. 그렇게 저의 30년 여정이 끝났습니다. 오만한 박사에서 겸손한 관찰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행이었어요. 한국은 모욕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정상에 올라섰고, 대만은 자존심에 갇혀 퇴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30년간의 대반전 드라마의 결말이었어요.